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 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고상한 오프닝 음악으로 같이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벌써 우리 1단원 마지막 내용 오늘 배울 차례예요. 물론 문제풀이 같은 것들은 좀 남아있지만 내용 자체는 오늘 마지막으로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눈을 더 크게 뜨고 같이 봐야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생명과학의 탐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요, 이 부분이 일단은 맨 앞에 있기도 해요. 아무래도 생명과학이라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지식들이 축적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배울 내용, 일단 학습 포인트 먼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요,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단촐하죠? 뭐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좀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과학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도 물론 문제가 나오고 뭐 시험도 보고 해서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아무래도 이 과학 쪽의 그런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든 아니면 다른 뭐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을 전공을 하든 이런 과학의 탐구 방법, 여기는 지금 생명자가 붙어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과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에 유의를 해야 내가 발견한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요, 일단은 생명과학이 뭔지 같이 좀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긴 좀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생명과학이 뭔지 같이 알아보고 이러한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 두 가지, 귀납적인 탐구 방법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으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지만요, 아무래도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이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거의 집중되어서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을 좀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부터? 오늘은 생명과학이 뭔지부터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생명과학이 뭘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자, 생명과학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생명에 대한 과학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생명이 뭔지는 우리가 맨 처음에 1강, 2강에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고, 생물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명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럼 과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것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이 뭐니? 그러면 느낌은 알겠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과학이란 일단 자연현상이라든지 자연현상이나 사물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에서 어떤 근거를 뽑아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 근거들을 많이 쌓게 돼요. 경험적 근거. 그러면 이런 자연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내게 되냐? 바로 지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러면 과학이란 것은 이런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지식 자체도 과학이고요. 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활동, 그것까지 포함해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 활동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자, 과학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고, 그죠? 뭐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그다음 틀리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는데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과학자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 세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인 것은 맞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명왕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날 수도 있거든요. 생물에서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맛지도. 우리 여기는 단맛, 여기는 짠맛 뭐 이런 거 뭐 배웠는데 그 맛지도가 옳지 않다 해서 우리 교과서에는 빠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언제나 옳고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지금 과학자 사회에서 합의된 내용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지식들을 연구하고 하는 활동들을 생명과학이라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생물학.
그래서 과목 자체도 생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과학원으로 바뀌었죠. 자, 생물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생명체의 그런 생명 활동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자. 응용해 보는 것이 바로 생명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과학이다. 그래서 뭐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보존이라든지 이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조금 더 응용해보고 적용해보는 학문이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생명과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은 어떤 탐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게 되었는지 아까 두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순서상 뭐가 먼저 나와야겠어요? 귀납적인 탐구 방법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순서상 맞겠죠? 그래서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 먼저 선생님이 제시하고 시작을 할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바로 관찰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관찰로 시작해서 관찰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관찰로 다 이렇게 점철이 되는 그런 탐구 방법인데요. 이 탐구의 과정을 같이 빈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귀납이 뭔지 용어 자체가 좀 너무 생소해서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귀납이라는 거는 이 귀자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귀가 할 때 그런 돌아간다는 뜻이고 납은 뭐 수납한다 하는 거 뭐 이렇게 제출하고 뭐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걸 해석할 때 뭐 내가 뭐 관찰을 한 다음에 관찰한 결과를 돌아가서 내 연구실이나 이런 곳으로 돌아가서 그걸 하나하나 축적해서 적어나가는 과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관찰해서 그걸 쌓아 나간다. 관찰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축적시켜 나가는 방법. 그렇죠? 그런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관찰 사실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돼요. 선생님이 관찰로 시작해서 관찰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유심히. 근데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풀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닥친 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내가 관심 주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주로 관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관찰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찰 주제. 그 중에서 뭐 하늘 뭐 많이 있지만 나는 이 꽃 요 하나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관찰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관찰 방법과 절차를 권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관찰을 할 것인지. 이걸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관찰 뭐 쉽잖아요. 보면 되죠. 아니면 뭐 냄새를 맡거나 뭐 관찰은 이제 주로 보는 거지만 이렇게 기록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따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줄게요. 자, 이런 절차를 고안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실제 관찰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관찰 수행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 데이터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것들을 해석해내야겠죠. 사실 그걸 정확하게 그거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결과 해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조금 더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결과는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관성이라면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결론 도출이다. 별로 안 와닿죠?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결론을 도출했으면 거기서 바로 법칙이나 이론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다양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관찰했을 때도 이게 일관성 있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나중에 법칙이나 이론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귀납적인 탐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험이 불가능한, 실험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일어나죠. 실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뭐 이렇게 조작해 볼 수 없는 그런 주제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을 내가 조작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이 환경에 살아서 한 100만 년 살아봐라. 그럼 내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할게. 그러면 이 사람의 수명이 있는데 아무리 대대손손 이어서 간다 하더라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생물은 아니지만 대륙이동설. 대륙이동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실제로 막 이동을 시켜볼 수는 없잖아요, 대륙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찰 사실들을 통해서 종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귀납법이다 하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과정을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 다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윈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다윈이 젊은 시절에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굉장히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관찰하고 저것도 관찰하고 닥치는 대로 봤는데 어느 순간 뭐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핀치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섬에 사는 핀치새, 저 섬에 사는 핀치새, 요 섬에 사는 핀치새, 각각의 핀치새들을 이제 다 봤더니 부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핀치새의 부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봐야겠다 하고 관찰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핀치새라는 핀치새. 자, 그럼 관찰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냥 핀치새 보면 되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정리한 데이터가 남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절차를 고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리의 모양을 스케치하겠다.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부리의 크기를 재겠다. 크기를 측정하겠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서식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이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핀치새야 너는 뭘 먹고 사는 애니? 하면 이거 대답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을 측정한 다음에 유심히 오래 지켜봐야겠죠. 걔가 도대체 뭘 먹는 애인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경계심을 이렇게 자극하지 않고 내가 관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여기서 고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관찰 방법으로 이런 것들 해보겠다 하면 그대로 관찰을 수행합니다.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시간이 걸려서 이 관찰을 수행한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쫙 모았겠죠. 예를 들면 뭐 A 섬의 핀치새, 뭐 부리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크기는 어떻고, 뭐 뭘 먹고 이런 것들 쫙 A섬, B섬, C섬 해가지고 쫙 정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결과 해석을 선생님이 다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핀치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부리 모양으로 그것들을 좀 분류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 뭐 요렇게 생긴 애, 그 다음에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지만 이렇게 생긴 애, 뭐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대략 그래도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뾰족한 애랑 동글동글하고 크고 뭔가 딱딱한 부리를 가진 애들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서식 환경과 먹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치를 좀 시켜본 거죠. 서식 환경과 먹이 이런 모양인 애들은 어떤 걸 먹는지 이제 쫙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이런 모양의 애들은 주로 어떤 걸 먹었는지 쫙 분류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부리가 생긴 애들은 주로 뭐 100%는 아니더라도 주로 곤충을 먹더라. 곤충 을 잡아먹는 애들이 이런 부리 모양이 많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뭐 씨앗이라든지 딱딱한 거 그런 것을 깨서 먹는 애들이 많더라. 그러면 요거 자체는 그냥 부리 모양과 그런 먹이 종류를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서 결과를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의미를 뽑아내는 게 결론 도출이에요. 어떤 의미? 핀치새는 뭐에 따라서?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렇죠? 핀치새는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달라진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한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으면 학계에서 그렇구나 핀치새는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또 다른 핀치새들을 해봐야겠고 계속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관찰했을 때 일관성 있게 그렇게 관찰 결과가 나오면 그것들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핀치새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다윈이 다른 종류도 같이 관찰했습니다. 어떤 거? 거북이, 갈라파고스 거북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북이가 어떤 섬에서는 이렇게 등딱지가 조금 위로 들려 있어요. 그래서 목을 위로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떤 거북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들려면 너무 갑갑하게 생긴 이런 거북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북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뭐 풀을 뜯어먹는 앤지 아니면 관목에 달려있는 이파리를 뜯어먹는 앤지 그런 먹이 종류에 따라서 등딱지의 모양이 다르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조사해서 생물은 그런 서식 환경이라든지 뭘 먹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뭐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찰이라고요. 관찰. 관찰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뽑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과학자가 되어서 이런 귀납적 탐구 방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태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겠죠. 어느 지역에 있는 군집은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한 번 갔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놓치지 않고 뽑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윈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부리 모양 스케치하고 부리 크기를 측정했어요. 거기까지만 조사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어쩔 거야. 모양이 이런 애들이 2개 나오더라.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먹는지까지 봤으면 참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시 가나요?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귀납적인 방법에서도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미리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귀납법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연역법에 대해서 선생님 팔이 기니까 지우고 자 갑시다. 오늘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 사실은 귀납적 탐구 방법 문제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는 수행평가라든지 그죠? 아니면 서술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역시 이번 1학기에 수행평가로 이런 그 연역적 탐구 방법 과정에 따라서 한번 실험을 설계해봐라 이런 것들을 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제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뭐 문제 될 건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 짠! 귀납법도 생소했는데 연역적은 또 뭐야? 자, 귀납이라는 거는 돌아가서 뭔가 자기 그 관찰 결과를 축축축축 축적해 나가서 하나의 그 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연역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펼쳐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풀어낸다. 논리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펼쳐서 일련의 과정을 풀어내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그 논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관찰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글자, 가설입니다. 가설이 뭐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들어는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쉽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쉽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관찰을 일단 해요. 아까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키워드가 관찰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서 관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도 일단 관찰이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것들을 봤어요. 보다가 저건 왜 저러지? 하는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저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근데 그 의문이 생긴다는 거는 답을 몰라서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도 답이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해봐야겠구나 하고 이제 일련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서 뭘 하냐면 이 의문, 내가 만들어낸 이 물음표, 의문에 대한 임시 해답을 일단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얘가 궁금해. 쟤가 왜 저러는지 궁금해. 그러면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임시 해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이런 거 같아 하고 끝나면 과학이 아니죠. 그쵸? 그건 그냥 나의 추측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임시 해답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검증. 그래서 이 임시 해답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서 실제로 그게 답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설은 없는데요. 가설. 바로 이 임시 해답이 가설이에요. 정말 원시적으로 풀면 가짜 설명이죠. 이 의문에 대한 가짜 설명.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짜 설명.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잠정적인 해답이다.
잠정적인 해답이다. 잠정적이라는 말은 확정적이라는 것의 반대죠. 그래서 지금 딱 정해져 있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임시적이라는 얘기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해답이 요 가설이 되겠다. 이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한다는 그 자체가 이 언역적 탐구 방법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찰은 여기도 있어요. 물론 귀납법에서 더 주가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가설은 여기에만 있고요. 귀납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세요. 가설이 있는지 없는지로 귀납법과 연역법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그러면 정말 그 과정을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짠짠짠 뭐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자석. 자, 보세요. 일단 관찰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관찰 이것저것 해요. 풀도 보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관찰은 이것저것 할 수 있다 그랬죠. 관찰하다가 뭐가 생긴다고요? 물음표 AA, 물음표 짓게 만드는 문제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건 왜 저러지? 저건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인식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음표에 대한 임시 설명, 잠정적인 해답을 내가 일단 이 상황에서 만들어 봐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가설 설정.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가설이 아무리 임시고 잠정적이고 지금 가짜 설명이더라도 이 상황에서 가장 그럴듯한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그럴듯한 거.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다방면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수집해 보니까 아, 이런 설명이 제일 타당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임시적인 설명으로 제시를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때는 아무거나 막무가내로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했더니 외계인이 와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검증이 가능한 그런 가설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이 가설을 세웠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탐구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설의 그런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탐구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적절하게. 자, 설계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설계를 한 대로 수행을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이 탐구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실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험을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탐구를 설계했고 그대로 수행했으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나오게 되는데 뭐가?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료 해석해서 뭔가의 경향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료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결론 도출. 예쁜 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봐봐요. 우리가 이 단계 자체가 가설을 세우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결론을 도출했을 때 이게 가설하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가설하고 안 맞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론 도출을 했더니 가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가설이 잘못된 걸로 결론이 나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설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이클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요게 결론 도출했는데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위로 쓸까요? 옆으로 가면 너무 멀리 가게 되니까.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 좋다, 땡! 하고 끝내나요? 아니죠. 과학은 한 번으로는 다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탐구를 여러 번 수행했는데도 아, 계속 이런 결론이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 그것이 일반화되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게 법칙이나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뭔가 여러분들도 과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과정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실제로 해봤을 때 그런 뭐 탐구대회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전체 과정 중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 설정하고 요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게 되고 탐구를 할지 그 주제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무튼 경험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맨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막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그래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과학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나중에 좋은 과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면 박소연 선생님에게서 좋은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꼭 인터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단계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뭔가 예시를 좀 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겠죠? 선생님의 예시를 선생님의 몸을 희생해서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희생해가지고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은요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 뭐 알러지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3단원에서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알레르기라고 얘기하니까 이대로 할게요. 알레르기가 있는데 무슨 알레르기가 있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선생님은 후시땡이라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뭔지 알죠? 새살이 솔솔 돋아나는 그런 상처 치료하는 뭐 이런 종류는 뭐 마데 XX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런 알레르기 있다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못 들어봤죠? 모르는 학생들 많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후시 X 알레르기 유발하니까 쓰지 말라 그랬어요 하고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선생님 막 고소미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런 목적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상처가 났을 때 그때마다 막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주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한 2~3차례 정도 상처가 났을 때 거기서 막 수포가 생기더라. 그래서 막 이상하다. 나는 왜 수포가 생길까? 막 진물이 찐득찐득 나고. 그래서 계속 모르고 한 2~3년을 있다가 언젠가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원인이 뭘까? 근데 제가 이것저것 가능성을 다 따져봤을 때 왠지 내가 이 상처를 빨리 치료해보겠다고 이 후시땡을 발랐던 그 타이밍에만 이게 더 번졌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시땡이 나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가설을 설정하게 된 거죠.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를 탐구를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후시땡을 발라가지고 실제로 또 수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는데 선생님의 탐구는 사실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실제로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지 검색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있으니까 안 발라야지 하고 끝났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설명해주는 단계니까 이 뒤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것 때문이다 하는 그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탐구를 설계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발라버려 하면 바르면 되겠잖아요. 발라버려. 근데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디다, 어디에, 얼마나, 몇 번이나 뭐 이런 거 요렇게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요대로 탐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발라보는 거죠. 진짜 발라버려.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결과를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죠. 발랐을 때 정말 물집이 잡히더라. 물집 예스. 그랬을 때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 자료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고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료 해석은요, 진짜 그 실험의 결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결과 자체를 자료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그냥 분석한 거죠. 그게 자료 해석이고, 여기서 그걸 바탕으로 의미를 한 단계 더 이제 상승해서 이제 의미를 뽑아낸 거, 그 자체가 결론 도출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자료 해석은 발랐더니 진짜 물집 생기더라. 이게 자료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후시땡 발랐더니 진짜 물집 생기더라. 요거 자체는 자료 해석이고 그로부터 내가 의미를 찾아내는 거, 결론 도출. 이 후시땡은 나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나는 이 후시땡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연고에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일반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진짜 실험을 요거는 해봤는데 얘는 알레르기가 있고요.
얘는 알레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대체 용품이 됐고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요 두 가지 약품에 다 알레르기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요 연고류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 수 없는 수포가 생긴다면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가장 많으면 어디일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가사 설정일까요?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요 탐구 설계가 되겠습니다. 탐구 설계.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탐구 설계 이쪽으로 좀 따라와 보시면 탐구 설계 시 유의사항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탐구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조 실험이고요. 대조 실험. 두 번째는 뭐냐면 변인의 통제예요. 변인의 통제. 자, 대조 실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실험 결과를 남들이 받아들이도록, 남들이 반박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주는 비교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것. 이게 바로 대조 실험입니다. 대상 설정.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꼭 이제 두 가지 이상의 그룹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가 바로 대조군이고요. 대조군. 그 다음에 실험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실험이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는 실험군이 여러 종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대조군이 하나는 꼭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대조군이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집단이고 실험군이 내가 처치를 가한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집단이 실험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만히 놔둬서 얘가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이런 처치를 했더니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후시땡 얘기에서 실험군 자체는 선생님이 뭐 집단으로 나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바른 부분이 실험군이 되겠죠. 후시땡은 바른 부분. 그런데 바르지 않은 부분은 물집이 안 생겼다. 그러면 안 바르면 안 생기고 바르면 생긴다 해서 그거를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믿어줄 거 아니에요. 아, 이걸 바른 데만 그런 게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묽은 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원인이 뭔가 음식인 것 같아. 음식이라서 내가 뭐 김밥을 먹으면 어떤 종류의 김밥을 먹으면 이런 배탈이 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원래 그냥 배탈이 맨날 수시로 나는 애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하지? 할 때 내가 김밥을 안 먹을 때는 그죠? 김밥을 먹지 않았을 때는 배탈이 안 나고 김밥을 먹었을 때만 배탈이 난다면 사람들이 나의 이런 가설을 믿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태클을 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론의 여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조군이다 하는 거. 대조군을 꼭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인 통제인데요. 변인은 또 뭔가요?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좀 해보면 변인은 뭐 다양한 용어 의 해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실험에 관계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험에 관계된 요인. 그래서 이 실험에서 뭐 변화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변화시키는 원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인의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변인의 종류는 일단 변인이라는 큰 타이틀을 먼저 써주고요. 요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 바로 독립변인과 독립변인, 그 다음에 종속변인이에요. 뭔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독립적이다, 종속적이다, 반대의 의미가 딱 느껴지나요? 독립적인 사람, 종속적인 사람. 뭔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막 휘둘리는 사람, 우리가 저 사람 되게 종속적인 사람이야.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종속적이다. 그 다음에 뭔가 자기 마이웨이로 자기 이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은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독립변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독립변인이고요. 이 원인에 의해서 변화하는 결과가 바로 이 종속변인이에요. 결과.
자,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변인, 그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종속변인인데요. 사실 이 독립변인이란 말 자체는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게 또 갈라지거든요. 좁아요. 갈라져요. 자, 독립변인이 두 가지로 또 갈라져서 조작변인과 그 다음에 통제변인으로 나뉩니다. 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변인까지 쓸까요? 통제변인. 자,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독립변인 자체가 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잖아요. 그런 요인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초점으로 잡은 거, 얘 때문인 것 같아. 얘 때문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고 싶어 하고 그 초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조작변인이 됩니다. 나의 초점, 나의 실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조작변인이에요. 근데 다른 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초점은 이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로 일정하게 통제를 해줘야 된다. 일정하게 맞춰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는, 맞춰주는 변인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조작 변인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내가 조작해준다 해서 조작 변인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작 변인을 내 맘대로 막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계를 잘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의 실험 결과를 믿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그럼 여기서 변인 통제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실험 집단들 또는 대조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조작 변인 말고 다른 변인들을 일정하게 통제를 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그 변인을 통제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후시 땡을 바르고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나머지 조건들을 다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하필 후시 땡을 바르는 그 시점에만 막 화장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벌레가 물렸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에 의한 효과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이 조작 변인에 의한 결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변인들을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의 그런 순서라든지 이 설계할 때 유의사항 같은 걸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예시에 맞춰서 요 각각의 과정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가지 예시를 준비했어요. 파스텔의 실험 1번 첫 번째 실험, 그 다음에 에이크만의 실험, 그 다음에 파스텔의 또 다른 실험 이렇게 해서 3가지에 대해서 요 각 과정들을 같이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고! 자, 그러면 짠! 자, 연역적 탐구 방법 정복하기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 책에는 2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파스텔의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 단계별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분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유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은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을 여신 분이다. 미생물 연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뭐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그런 실험으로도 유명하시고요. 아무튼 이 파스테르가 어떤 기업가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라고 실험이 시작합니다. 어떤 의뢰를 받았어요? 와인을, 포도주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너무 금방 쉬어진다. 그래서 이걸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파스테르가 의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죠.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뭘 관찰했어요? 포도주를 보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쉬어지더라. 그래서 문제를 인식한 거죠. 도대체 왜 포도주가 쉬어졌을까? 여기까지가 아마 그 의뢰인이 관찰하고 의뢰인이 문제를 인식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받은 파스테르의 그런 그 문제 인식과 그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스테르가 새로운 관찰과 문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쉬어진 포도주를요,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대요. 현미경으로. 사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쉬어지는 걸 그냥 화학 반응의 일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파스텔은 아무래도 미생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현미경으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현미경을 관찰을 해보니까 효모 외에 세균 X가 관찰되었다. 이 효모라는 거는 알코올 발효를 시키는 그런 미생물인데 이건 뭐 진핵생물, 예전에 진짜 핵을 가진 그런 생물, 단세포 생물인데요. 이거 말고도 세균은 무슨 생물?
원핵 생물이에요.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효모 외에도 세균 X가 관찰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뭔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죠. 포도주를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잠정적인, 임시적인 해답, 뭘 세워야 돼요? 그렇죠?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설을 세우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스텔의 가설은 이래요. 세균 X를 없애면 포도주를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 세균 X를 없애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겠죠. 방법. 없애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탐구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 사실 처음 실험으로 나오기에는 이 실험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많죠. 근데 설명 다 해드릴게요. 자, 탐구 설계 및 수행이에요. 일단 6개의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합니다. 6개. 여기다가 작게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밑에 그릴까요?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번호를 붙입니다. 알파벳으로 A, B, C, D, E, F라고 라벨링을 하고요. 여기다가 각각 포도주 30ml씩은 다 공통적으로 넣은 거예요. 포도주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세요. 포도주 30ml씩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넣는 건 좀 달라지죠. A에는 증류수를 1ml 넣습니다. 증류수 1ml.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는 뭐를 넣냐면 B에서부터 F까지는 세균 희석액. 세균 희석액 1ml. 요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들 입구를 코르크 마개로 막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여러분 감이 오죠. 자, A만 증류수를 넣어주고요. B에서부터 F까지는 다른 걸 넣었어요. 세균 희석액을 넣었어요. 우리가 초점이 세균 X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인데 얘는 세균을 안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A는 정체가 뭘까요? A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조군이 되겠죠. 대조군. 자, 그런데 아까 대조군은 뭔가 전혀 처치를 안 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만 세균 희석에 1ml를 첨가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포도주에 뭔가를 첨가해서 농도가 묽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증류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물을 똑같은 양 넣어줘서 같은 농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대조군이고 B에서부터 F까지는 실험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삼각 플라스크 A와 B는 30도씨. 복잡해요, 복잡해요. 자, 여기는 30도씨. 그 다음에 C는 45도씨. 얘는 50도씨. 얘는 55도씨, 여기는 60도씨로 장치를 한 다음에 이 온도 그대로 몇 분간? 30분간 뒀답니다. 30분. 30분간 이 온도에서 뒀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균 X를 없애면 포도주가 오래 보관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했으니까 이 세균 X를 없앨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겠죠. 근데 세균이 워낙 작아서 이거 뭐 핀셋으로 하나하나 집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파스텔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 얘네들을 가열한 겁니다. 가열해서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어느 정도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답안 보면 삼각 플라스크를 이 6개 삼각 플라스크를 그 다음에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2일 간격으로 세균 X의 수는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다음에 포도주 맛은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관찰했답니다. 요거를 수집을 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 탐구 설계 및 수행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죠. 포도주를 55도씨 이상으로 여기 보시면 55도씨 이상으로 30분 동안 가열하면 세균 X가 다 사라지고 맛 또한 변하지 않더라. 이게 그 실험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봤어. 세균 수를 봤더니 얘네 둘은 E와 F는 세균이 없어졌어. 그리고 맛도 안 변했어. 이게 바로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라는 거죠. 결과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뭘 얻어낸다고요? 한 단계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결론은 그래요. 세균 X가 포도주 맛을 시게 만드는 거예요.
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열해서 세균 X를 없앤 다음에 보관하면 포도주 맛이 변하지 않게 되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냈고요. 이걸 여러 번 실험해요. 이 포도주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서 음식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잘 보관하려면 이런 그 미생물들을 좀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스텔의 실험은 다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에이크만의 실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이크만이 양계장에서 기르던 닭이 사람의 각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든 닭을 계속 관찰했답니다.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닭이 건강해진 것을 보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닭의 모이가 백미 대신 현미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뭔가 바뀌었죠. 먹이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결과로 에이크만이 뭔가에 가설을 세웠습니다. 아, 이 먹이의 종류가 영향을 미쳤겠구나 하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기병에 걸린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백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집단에는 현미를 줬어요. 그래서 각기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사라지는지를 관찰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현미를 먹인 집단에서만 각기병 증상이 사라졌답니다. 여기서만 각기병 증상이 없어지고 여기서는 증상이 그대로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의 과정인데요.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두 집단에서 달리 조작해준 것은 뭐예요? 바로 먹이의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먹이 종류가 내가 조작해준 변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작 변인.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에 의한 결과가 뭐예요? 이 실험의 결과. 그 증상이 없어졌는지 계속 남아있는지 그거죠. 그래서 증상의 여부가 바로 결과로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종속 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조군은 뭐고 실험군은 뭘까요? 내가 여기서 가설은 뭘로 세웠냐면 지금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가 이 현미에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현미가 뭔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처치한 요게 바로 실험군이 되고요. 현미를 준 집단, 실험군. 그렇지만 나머지 집단에 대조군에 전혀 먹이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백미를 먹인 집단은 대조군이 됩니다. 굶길 수는 없으니까 다른 먹이, 백미를 줘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 파스텔의 마지막 실험 한번 보면요. 여기서 특히 대조군과 실험군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탄저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있을 때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놓았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본 그런 실험인데요. 일단 두 집단으로 양을 나눠서 집단 A, 집단 B 둘 다 25마리씩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리수라든지 건강 상태 같은 거는 무슨 변인이 되겠어요? 일정하게 맞춰주는 통제 변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변인에 의해서 한 집단은 백신을 주사하고 백신을 주사 안 한 집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탄저균을 주사했어요. 여기서 달라진 점은 이거밖에 없죠. 백신 주사했는지 안 했는지. 탄저균 주사했을 때 이 결과가 25마리 모두 건강하고 25마리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변인 찾아볼게요. 여기서 조작해준 조작 변인 뭐가 돼요? 바로 백신 주사 여부죠. 백신 주사 여부가 바로 조작 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는 뭐가 돼요? 결과. 바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존 여부가 결과로서 그래서 이게 종속 변인이 되죠. 속 변인. 그리고 여기서의 대조군은 뭐가 될까요? 대조군. 비교하기 위한 그렇죠. 주사를 안 맞은 그렇죠. 요 집단이 대조군이 되고 백신 주사를 맞아서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집단 A가 바로 실험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실험들 3가지 실험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감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신 기초 문제, 그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들어오기 전에 꼭 문제 다 풀고 들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